우리 미도 아파트는 적어도 끝까지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뭐 세금 문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벨트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여기 이제 양재벨트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재천. 그러니까 한강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제 강 다음에 천이 뜨고 있다. 이런 거는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이 병원입니다. 호스피탈. 이 5가지가 미국의 교과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학부형뿐만 아니라 우리 김규환 선배님이나 또 이석주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이 살기에 더없이 이게 대체 불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에 뭐 현금 청산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획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끝까지 가는 게 재산상 유리합니다. 또 이어지겠지만 부동산 경기 슈퍼사이클이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아까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도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반신반의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슈퍼사이클이란 말을 서울대 교수나 한양대 교수들이 씁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은 대학원 부산대 법대를 나왔고요. 대학원은 이제 건국대 그 부동산 대학원 김규환 그 선배님 나오신 때 나왔고 이제 학위는 우리 이석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한양대에서 저도 도시구학 박사를 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선거에 미치거나 이럴 영향을 가지고 온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년 주기세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집값이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게 2014년부터 쭉 올라가지고 2021년 10월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굉장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숫자 같은 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2021년 10월이 서울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올랐다고요? 2014년. 강남의 재건축은 2013년에 바닥 찍고 올랐습니다. 의미가 있죠. 강남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보다 보통 6개월, 1년 먼저 오르더라.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2014년부터 6년간 오른 것입니다. 이때가 하필이면 문재인 정부하고 이게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토록 좀 우려한다 그럴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오늘 그 자료까지 안 가지고 저는 통계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의 개인 주관적 생각은 가급적 저도 성격도 그렇지만 없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부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통계는 좀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얘기가 자꾸 방어용으로 가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하필이면 이 정치적 의도 아닙니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온 대책들이 대출 규제하고 세금 강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다 지나간 거 알고 있는데 공급을 좀 등한시했습니다. 이때 또 등장한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 문제가 지금도 또 걸려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하고 유튜브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저점이 언제 찍었는가 하면 2023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도 아파트를 포함해서 강남의 아파트가 언제 최저점이었는가는 그때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는가? 제가 잠실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엘스 아파트를 보니까 그다음 여기 아파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니까 29억 같던 아파트가 언제? 2021년 10월에 요즘 잠실이 가장 또 시장을 주도해요. 또 이유가 있죠? 강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29억 8억 같은 34평이 국민평형이 34평이죠. 이 아파트가 정확하게 2023년 6월 7일 그때가 최바닥이었는데 18억 6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하죠. 엄청 저 친구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저 따라서 몽타고 와 있습니다. 잠실에.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18억 6천인데 지금 얼마 합니까? 재건축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35억 정도 합니다. 예? 부동산 경기가 썩 좋아지던 게 강남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지도 아니잖아요. 예, 강남 서초보다 떨어지잖아요. 송파구는.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내리는 폭이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이때 갭 투자를 했다면 전세 끼고 저희 그런 친구가 많아요. 이곳은 그래서 저를 제 친구들은 거의 신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산지 한 2년 됐는데 18억 6천에서 그러니까 35억이니까 이게 빼기를 하면 얼마예요? 저도 잘 모르겠네. 한 14억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갭 투자를 했으면 5억 했는데 한 2년 만에 14억 벌으면은 좀 괜찮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10억 정도면 굉장한 일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요 사례에 하나. 그리고 재건축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의 대장주는 압구정입니다. 당연합니다. 압구정은 지금 아시다시피 34평이 60억 가까이 됩니다. 매물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리고 강남에 제일 비싼 거 오늘 자료가 가져왔습니다. 원베일리입니다. 반포의 원베일리인데요. 레미안 원베일리죠. 34평이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시간대. 네? 이렇게 답을 해주면 좋아요. 74억입니다. 74억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으로 나누면 평당 얼마예요? 2.4억 정도 나옵니다. 2.3억. 그리고 한강이 안 보이면 15억이 쌉니다. 오늘 양재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한강이 뭐라고 그거 보려고 15억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은 한강이 쫙 보이는 70, 그쪽에 매물이 없을까요? 저는 같은 동이라도 15억 이하의 매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다고 해요. 그러나 나온다면 그 매물이 나올 것입니다. 양극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초양극화는 계속됩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를 잠깐 가볼게요.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답을 먼저 할게요. 재건축이 되었을 때 집값은 여러분 이게 말을 잘못하면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도 11월 3일 날 서울시장님이 오찬을 하자고 그렇게 돼 있어서 답은 안 주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또 생각하는 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 아파트가 제일 비싼 게 PH129하고 청담동에 일부 그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한 3억 정도 갑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하죠? 건축 기준으로 대단한데요. 싱가포르이 지금 9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 일본하고 대만하고 비슷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압축돼서 요점만 결론만 얘기할게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의 근거가 중요한 거니까 싱가포르인 그 아시아에서 소득이 가장 높아요. 9만 불 정도 돼요. 인당. 거기에 강남하고 소득이 비슷해요. 우리나라 소득보다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분들의 이건 공개를 안 하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집값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강남의 아파트를 비교할 때는 소득 PIR이라고 그러죠.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평당 3억, 비싼 아파트가 5억 정도도 간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넘베오나 나이트 프랭크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집값이 비싸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못 알고 계세요. 정보를. 뭘까요? 우리나라 집값은 넘베오나 나이트 프랭크 최근에 보면 2년 전에 나온 자료는 한 20위 정도 돼요. 서울이. 글로벌. 근데 최근에 서울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자료가. 싱가포르, 도쿄보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집값을 예상할 때는 싱가포르 아파트를 보라.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셨죠?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집값은 서울 집값은 도쿄와 비슷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도쿄에 최근에 통계를 하나 보니까 그 오모테 산도라는 곳 저는 가보고 해봤는데 그 도심거리인데 이 아파트가 200평짜리가 900억에 팔렸다. 이건 기사에도 났어요. 그러면 건물 기준으로 얼마예요? 4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비슷한 도쿄와 서울의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3억 정도는 그걸 누가 이렇게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압구정이 아마도 한강변에 있고 대형이고 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에 34평이 들어섰다, 새 아파트 들어섰다 하면 90억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왜 안 파는가? 지금 60억이 안 팔고 기다렸다가 이제 100억이 되는데 왜 내가 파는가?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요즘은 유학파도 많고 해외 정보가 다 밝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도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을 뭐 꼭 3억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갈 것인가라는 얘기가 또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의 확률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021년 10월에 찍었던 고점이 2023년 6월에 저점을 찍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집값이 회복하지 않았어요. 지방은.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내린 거죠. 그러니까 2022, 2023, 2024, 2025 이게 4년이 내린 게 돼요. 그리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전국적인 사이클이 바뀔 때가 전환점이라 그러죠. 된 거다. 오늘 좀 미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좀 이해하시게 됐죠? 요점 줄임. 그 다음에 얼마까지 오를까 하는 거, 그거는 2029년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언급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급 부족입니다. 얼마나 부족할까요? 서울에는 410만 가구가 있고 주택은 387만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93.6입니다. 94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을 105로 보거든요. 그러면 45만 가구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100이 아닙니다.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버퍼가. 그렇죠? 네, 집을.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도저히 서울은 당기 2030년 안에 오세훈 시장의 말은 긍정적인 면이 있죠. 2030년까지인가 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대요. 그리고 서울은 매년 4만 5천 가구가 신규 입주를 해야 돼요. 좀 얘기가 자꾸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서울시장과 막 이렇게 정치 시즌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적된 결과인 건 맞아요. 지금 정부는 책임이 없죠. 사실은 이제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공급을 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그 이전부터 공급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게 지금 누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최악의 공급 부족으로 나왔고 공급이 부족, 수급 불균형이 전셋값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이 올라그러면 재건축 아니에요. 재건축의 전세 가격은 이게 왜곡이 되어 있어 정상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일반 아파트를 보세요. 전세가 계속 오르고 지금 전세 상승폭이 집값 상승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까요? 오릅니다. 서울은 전세가 오른 상승률만큼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은 10% 오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와, 이제 금리가 내릴 거잖아요. 이거 물가가 오르면 안전자산, 소위 말하면 인플레 해지 기능이 있는 주택이나 금이나 은으로 몰리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40%. 지금 유동성이 한 50조 늘었거든요. 올해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풀어서 뭐 경제 성장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50조 중에 한 40%는 부동산으로 온다. 이런 또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다고? 정책 외에는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집값을 보건대 일본과 유럽과 중국만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중국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집값이 오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집값 오르는데 우리는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글로벌 동조화 현상에 맞지 않습니다. 저 말 좀 이해되시죠? 짧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경제학은 이건 논리학이고 과학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걸 생각하면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자꾸 10월 23일 날 금리 내리기 전에 빨리 대책 좀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또 나온 건데 결론 중에 하나는 세 가지만 내고 또 갈게요. 여러분 대출 규제 위주로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또 세금을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봤듯이 못 잡습니다. 못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전세가 오르는데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전세는 왜 올라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세를 올리는 게 자꾸 집주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전세를 올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집주인들이 전세를 올리지 말자 그러면 전세가 내려가는 건가요? 그건 정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객관적 사실은 전세가 오르는 한 공급을 늘리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잡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이 나오면 한두 달 정도는 시장은 위축됩니다. 위축된다는 얘기는 거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도 다소 상승이 둔화되거나 약세를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초강력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캡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오늘 중요한 얘기 듣습니다. 캡 투자 비율이 서울에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집 사는 사람 외지인 포함해서 70에서 80% 됩니다. 우리 김성일 대표님은 더 잘 아시죠? 요게 막혀버립니다. 그럼 거래가 얼마나 줄까요? 70%가 줍니다. 이런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래 줄면 거래가 증가하면 집값 오르고 거래가 감소하면 집값이 내리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강남입니다. 강남 규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급이 없고 부자들이 사는 곳들은 예외입니다.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 주택은 이미 계급이 되었습니다. 이걸 주거 계급.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거가 자본이 되었어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걸 지적합니다. 집 하나가 이제 부자를 가르고 있고 자본주의를 갖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그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시장 경제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죠. 도쿄도 아까 도심에 있는 딱 아파트는 얼마 한다고요? 최고? 그러니까 so luxury 단어가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 꺼낸 so luxury 미국에 쓰는 단어가 그래. high rising, high end 이 세 단어를 미국이나 선진국은 즐겼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쑥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조건을 가진 것들을 저는 오늘 예를 들면 한없이 들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층까지 가죠. 저는 70층까지 가도 된다고 봐요. 땅이 없어서. 근데 더 높을수록 120층도 있잖아요. 선진국은. 더 120층까지 그건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저의 얘기는 럭셔리 해야 한다. 하이라이징 해야 된다. 뜻을 아시겠죠? 높아야 돼. 그리고 어때요? 최고급화 하이엔드로 가야 한다. 이거는 가격을 기존의 가격을 상관없이 새로운 가격을 창조해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들어간 부자들은 이걸 슈퍼스타라는 말을 써요. 미국에서는 코어 로케이션 슈퍼스타 아파트. 아파트는 우리만 있는데 이런 곳들은 대체 불가하고 매물이 안 나옵니다. 망하기 전에는. 그리고 계속 오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자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그냥 10억 올려서 내놓으면 누군가 나는 좀 돈 좀 벌었거든. 저기 가려고 하는데 매물이 없어 안 됐거든. 투자 목적으로 꼭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야 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벌이 가면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미국의 교과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슈퍼스타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재벌이 가면 연예인이 따라간답니다. 또는 연예인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이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정치가 재벌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슈퍼스타가 누군가 연예인이고 그 다음에 재벌이고 돈이 있는 사람. 같이 뭉쳐 사는 게 그게 강남이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용산도 어렵습니다. 성수도 물론 이제 강용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강을 끼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게 되면 이 안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급 주거벨트가 될 가능성은 높다. 좀 이해되셨죠? 빠르게 갑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오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동네는 느꼈지만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고선 용산과 지금 성동 중에서도 성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삼각벨트가 최고급 주거벨트가 된다. 결론일.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어쩌면 양극화, 초양극화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과거에 자꾸 이제 정부를 들면데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안 하고 계속 재건축 억제하고 해봤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습 효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요. 부자들이 망하지 않아요.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이 4,4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서 M2인데 광역통화인데 실제로 갈 곳 없는 돈은 한 2,200, 2,300조가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리가 내리면 나 지금 어디가? 주택, 부동산으로 갈까, 주식으로 갈까, 채권으로 갈까.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갔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그 다음에 주택이 오를까요? 오릅니다. 요거는 상관도가 높아요. 그럼 계속해서 주식을 살까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최종 종착지는 주택입니다. 보통 사람. 이건 동의하십니까?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다. 이렇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돈 벌려고 살고 돈을 벌고 나면 돈의 기착지는 어디예요? 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너무 많아서 다주택자 중과가 나오면 꼬마 빌딩이나 빌딩으로 강남, 그것도 다른 곳으로 안 가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빌딩이 오를 때 빌딩 가격은 재건축보다 더 많이 오른,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했더니 재건축 3배 오를 때 강남의 빌딩은 5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있는 거다. 비트코인으로도 움직일 수. 저 말 이해되시죠? 돈은 부동산으로 반드시, 그리고 안전자산이고 필수 재화인 주택으로 가장 먼저 옵니다. 이건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오고 이러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늦은 시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순회동의 아파트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뭐 4억 올랐다, 7억 올랐다. 대통령께서 우선 팔아야 됩니다. 아니, 좀 웃어주세요. 네. 내가 지금 집값이 보니까 과도하게 상승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이제 폭탄이 터질 것 같거든.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아니 말하자면 장관들이 30%가 여기 강남에 가지고 있어요. 두 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예, 폭탄이 터지기 전에 제가 팝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얘기가 좀 웃자고 한 얘기고 이런 걸 뭐 고발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얘기로 갑니다. 제가 한 3가지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여기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대책도 나오고 이런다는데 이 질문. 집값은 우리나라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그걸 비춰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수급도 있고 금리도 있고 유동성도 있고 또 뭐 전세 가격 이런 얘기도 있고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여기에 환율도 들어가요. 환율이 불안한 건 굉장히 집값을 많이 올릴 여지가 큰 거거든요. 여러분 환율까지는 다루지 못하는데 달러로 환산한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하여튼 요점은 서울의 집값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대책이 있기가 어려워요.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착공을 하면 적어도 4년 후에, 3, 4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재명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하려고 하는 의욕은 굉장히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규제 카드만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 3, 4년 정도는 집값이 오를 확률이 한 70% 정도? 70% 확률일 때 베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볼 수 있고, 얼마 정도 오를 것인가 하는 거는 강남은 싱가포르 집값 수준을 보면
뭐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3억을 넘어서 그 이상 갈 가능성도 꽤 있다. 아까 일본의 도쿄도 제일 비싼 게 4억 5천이더라. 이런 말 속에 여러분이 좀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투기 부채질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강남을 대체할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깨어나도 박정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핵심 코어 로케이션을 만들기는 이거는 거의 지금 50년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이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게 우리가 부자들이 살만한 곳에만 삽니다. 최고예요. 아니, 돈이 있는데 뭘 못해요? 대출 규제에 비껴갑니다. 돈 없는 사람이 중산층이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걸 그걸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도 못 막습니다. 부자가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3, 4년 길게 보면 4, 5년 갑니다. 서울시장이 아무리 빨라도 30년 이전에 이 입주 물량이 증가할 수가 없다고 기사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인정한 것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얼마나 유망한가. 재건축을 능가할 수 있는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부자보고서를 보니까 재건축이 1위로 오릅니다. 지금 부자보고서를 보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아파트 중에서 지금 신축이 뜨고 있지만 결국 재건축이 신축되는 거잖아요. 요즘 엘스 아파트 얘기했지만 엘스 아파트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15년 되니까. 좀 이해됐죠? 그 리모델링 비용보다도 집값은 훨씬, 리모델링 2억 들었다. 그러면 집값은 5억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돈들이 많고 부자가 많았어요. 이게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집값의 양극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젊은 세대는 요 주제는 아닙니다만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또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 가격 변화 요인 우리가 잘 보여주셔서 그런데요. 어쨌든 미래 가격의 변화가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이석주 선배님이 저 못지않게 저보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보죠. 이분을 만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 박사로서 또 정치인 행정가로서 다양한,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그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왔죠. 저도 바쁜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분이 작성한 거예요. 재건축은 속도가 중요한데 이 마지막 이거 하면서 오늘 그런 시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재건축의 관건은 투자 시기는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가 들어갈 때 보니까 약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진위 결성이 원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차가 있었는데 아까 이석주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하셔서 누구나 알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추진위 할 때 집값이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제일까요? 조합 결성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 결성까지 빠르게 가는 추진위원장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래서 조합 결성될 때 확 뜁니다. 굉장히 추진의 그 진행이 원만하게 잘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위에서 조합까지 못하는 이유가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안 가요? 이거는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생기고 반대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이해되셨죠? 이거 막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추진위원장 뽑아주시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인할 때 훅 뜁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간할 때 요 4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아시고, 이걸 할 수 있는 리더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역량과 능력. 그게 누구라고 저 말 안 하셔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되게 조합장 되면 담벼락을 걷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과연 도덕성이 있는지,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석주 의원님을 좀 높게 봅니다. 저는 이게 조합원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아까 뭐 말씀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다 그런데 강남에 뭐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이석규 의원님을. 그 다음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런데 자랑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저는 한영기 회장님도 잘 알아요. 그 역량이 있죠. 저는 이분이 그분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역량과 도덕성과 투명성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는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4선까지 하셨으니까 그 리더십은 뭐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치 미도에 왔습니다.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시간이 제가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저도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잠실중흥 5단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하면서 마칩니다. 질문을 못 받아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